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모시는 분 이용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인사이더 인사이트 인사십니까? 인사 아니요. 아싸 이런 거 아시죠? 아싸이지만 이제 무슨 아싸. 인사이더고 싶은 아싸입니다.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그 인사이드가 어느 인사이드냐 여러분 저희는 Y 스트릿 아니겠습니까? Y 스트릿 요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궁금한 그런 것도 곳인가요? 있고 Y도 있고 여의도예요. Y. 네. 월스트리트 한번 좀 따라잡아 보자. 근데 실제로 월스트리트에 계셨던 분 그렇죠? 그쪽에서 맞습니다. 7년 조금 못되게 일을 하다 넘어왔습니다. 트레이더를 하셨다고요? 네. 오. 트레이딩 플로어? 여기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시티그룹의 맞아요. 트레이딩 플로어는 뭐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기관 트레이더들이 예. 여러 가지 증권을 사고 파는 곳이고요. 이제 트레이더랑 같이 일하는 세일즈 인력이라든지 혹은 트레이더를 보조하는 각종 인력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버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왜 영화 보면은 행복을 찾아서인가 그 윌 스미스가 그런 역할로 나오지 않나요? 트레이더? 그 브로커였나 트레이더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브로커였나 보다 거기. 네. 근데 트레이더면 막 주문 처리해주고. 네, 뭐 주문 처리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약간 뭐 흔히 말하는 풀업 성격의 투자. 네, 전략을 하기도 하고 아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회사의 자기 자본 투자. 자기 자본을 거래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더 인사이트가 진짜 월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월가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런 걸 담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이 처음 쓰신 거예요? 네, 이번이 첫 책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글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공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나게 막 인물 중심으로 네,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 무협지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게 되게 참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책은 여러분 그 인사이드 인사이트라는 책도 평생 투자할 당신이 알아야 할 월스트리트 돈의 논리라는 그런 부제입니다. 궁금한 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수준에서 월가 정도 되면 네, 연봉이 얼마인지 네, 초봉이 얼마인지 네, 그 시티그룹에 신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공채로 들어갔고요. 예, 이제 쭉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예. 지금 이제 퇴사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요새는 뭐 검색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오. 이 비밀이랄 게 다 없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돈을 다루는 곳일수록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 터부시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보너스를 얼마 받는지 같은 걸 서로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게 다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가 내에서도 네, 월가의 투자은행 내에서도 서로 말 안 해요? 네, 절대 안 합니다. 동료들끼리? 왜냐면 그러니까 신입 때는 비슷한데 연차가 쌓일수록 막 차이 나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약간 또 서로 신경전 벌이기도 하고 그죠. 자존심 네. 싸움이고 네,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신입 궁금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벌써 신입 그 생활을 했던 게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때 기준으로는 다 합쳐서 한 11만 불에서 12만 불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초봉이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예. 오기 전에 이제 슬쩍 찾아봤는데 환율. 네네. 지금은 이제 한 15만 불에서 16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네. 오, 많이 올랐네요. 네네. 물가가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신입 연봉이 2억 초반대.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초중반 되는 거네. 와, 초봉이. 그럼 연봉이 얼마까지도 올라가던가요? 그거는 진짜 이제 천장이 없는데요, 사실. 네, 천장이 사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인사팀에 CEO들 물어보나? 그렇죠. 인사팀에 가서 네. 물어보면 이제 핀잔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CEO가 얼마 받는지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CEO부터 조직 체계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밑에 계신 분은 얼마, 그 밑에 계신 분은 얼마, 우리 팀장님은 얼마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산을 하면은 그게 얼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누가가 얼마쯤 되겠구나. 그죠. 네. 근데 사실 그 월가는 보너스가 많잖아요. 기본보다는. 네.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책 내용 보니까 네.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월가입니까? 네,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 플로우가 조금 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으로부터 계속 수익을 얻어내지 못하면은 그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쓸모를 입증하지 못하면 와. 굉장히 그 턴오버라고 하는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쉬운 곳이기 때문에 와. 네. 사람 들고 나고 너의 가치, 너의 연봉, 너의 쓸모를 네. 성과로 입증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주기는요? 1년에 한 번. 그렇죠. 1년에 한 번이기도 한데 이제 그 회사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조금 더 물론 이제 1년 동안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건 아니고 뭐 한두 번의 유예가 있죠. 당연히. 경고. 네, 경고라든지 저성과자 막 이렇게요? 네, 점수가 나와요. 점수요? 네, 등급이 있습니다. 고과. 네. 그게 공개돼요? 아니면 자기한테만 이메일로 와요? 자기한테만 이메일로 오는데 이제 표정 보면 알아. 네, 표정도 보면 알고 이제 일 끝나고 한잔 하러 가서 다들 서로 토로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약간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예, 예. 그 재밌다기보다는 충격적인 일화였어요. 오, 그게 오. 이제 월가에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트레이딩 플로어에 네. 그 처음에 팀이 배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 팀을 자기가 찾아서 어. 그 팀이랑 내가 마음이 맞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아니 공채 신입사원인데 네네. 어느 부서에 갈지를 네. 위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이드는 주는데 예. 결국 이제 서로 양쪽에 결혼 도장을 찍는 거는 오. 그 팀이랑 그 새로운 스태프들이랑 같이 마음이 맞아야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입의 어떻게 보면 지망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이 똘똘한 이용준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들어왔던데 나 저 친구랑 같이 일할래 라고 하면 그 부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실 책의 일화 중에 하나에도 제가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 각종 공작부터 막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 이런 걸 쓰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면접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공채 면접이 있고 들어가서 데스크 배정을 받기 위해서 네네네. 이제 팀장님 찾아가고 그 팀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합을 맞춰보는 약간 내부 면접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첫 번째 내부 면접 때 예. 해고당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출근 첫날이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뭔 소리요? 공채를 뽑아놨는데 네, 공채 뽑아놓고 네, 뭐 신입사원 뭐 연수 같은 거 조금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느 부서 갈지 네. 이 부서장 미팅하고 했는데 거기서 잘린다고요? 제가 갔는데 그 팀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네. 해고당한 걸 제가 봤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신입이 아니고 네, 네, 가자마자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니 무슨 해고가 실시간 그게 보안이 있어서 해고 통지가 되고 바로 짐을 싸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 딱 와서 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본인 로그인 하나도 안 되고 맞아요, 네, 출입카드 먹통되고 네, 네. 그 종이 박스 같은 거에 이제 짐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베이지색 무슨 박스 이거 들고 나오면은 네. 집에 살벌하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긴장감을 느끼면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또 생각이 또 야, 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문직이고 고연봉이고 사실상 보너스는 천장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갈 수도 있는. 네. 혹시 그러면은 반대로 가장 많이 성과급을 받은 사례도 보셨어요? 그 시티그룹에서 7년 일하시면서. 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네네. 번은 굉장히 위기인 상황에서 이제 그 제가 직접 같이 일했던 분은 아닌데 네네네. 그 주식 옵션 거래하셨던 분이셨어요. 주식 옵션을 거래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이제 전반적인 변동성이 쭉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에서 성과가 잘 안 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또 옵션은 변동성이 있어야 그죠. 수익 나니까. 근데 그때 만드셨던 전략이 되게 잘 작동해서 오. 크게 돈을 버셔서 그분이 굉장히 전문학적인 보너스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고요. 자기만의 전략. 네네. 그게 천문학적인 게. 글쎄요, 뭐 어. 보통 사람이 그래도 한 몇십 년 벌었을 연봉이었을 거라고 전 추측을 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야, 뭐 한턱 쏘든가요 미국 사람? 그런 거 있나? 그런 문화 없나? 피자를 그쪽에는 이제 쏘더라고요. 뭐 피자도 그러니까 사고. 책에 술도 보니까 사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월가에서 언제 바쁘고 모니터에서 막 눈 떼면 안 되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올 틈도 없고 그러니까 한턱 쏠 때는 대부분 배달을 시킨다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뭐 어떻게 아니 책을 보세요. 그 배달 하나 오는 것도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야, 그런 이야기가 있는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그 월가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전략으로 천문학적인 뭔가 보너스도 받았지만 네. 그 전략이 또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재작년에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준 친구인데 네. 그 다음에 집에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성과라는 게 다 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한 번에 그렇게 날개가 꺾이는 경우는 잘 없고요. 아, 잘하는 사람도 잘하니까. 네. 신기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책을 쓰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쭉 복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예, 예. 되게 여러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복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는 어떻게 꾸준히 성과를 내고 누구는 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속성이 굉장히 뭐 몇 가지 배울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능력, 네, 능력도 머리 있고 좋고 나쁨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지만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 금융시장에서 이제 그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네. 공감해 주시겠지만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한번 일어나면은 뭐 돈이 흘러오는 방식도 바뀌고 돈이 흘러오는 양도 바뀌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때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게 그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변화를 그죠? 능동적으로도 따라가야 맞습니다.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뭐 로봇 AI 투자 안 하면 네. 손가락 빨고 있는 것처럼 그죠? 네.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있죠. 네. 이게, 연봉을 많이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가장 많이 일했을 때는, 아침 한 5시 반, 6시까지 출근해서, 뭐 그 다음날 새벽 뭐 1시, 2시 이때 퇴근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그래요?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아, 그 사후 처리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이야, 신입들을 갈아 넣으면서 그걸 진행을 했거든요. 새벽 5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네네. 물론 이제 맨날 그렇진 않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채권형 ETF라는 거를 트레이드를 하다 왔는데 그 시장이 막 활성화가 잘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네. 2019년, 20년 이때 되게 막 많이 금리 인하랑 맞물리면서 되게 붐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트레이드하고 있던 곳에 아시아 데스크가 없어서 그 대만 같은 곳에서 주문이 오면은 제가 새벽에도 아, 네, 전화기 여기 옆에 놓고 있다가 받고 거래하고 집에서요? 아니면 집에서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요? 집에서 이제 전화 받으면은 예. 회사에서 보내주는 컴퓨터가 있어요. 아, 그 컴퓨터 이용해서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아. 그 보안 들어간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다 또 그런 미국은 거 그 거래 시간이 되게 기니까 네, 그걸 또 다 커버해야 하는데 네, 집에서도 하고 그죠. 네. 그럼 우리 식으로 따지면 왜 연장 근로 수당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 시키면 하는 거예요? 포괄 임금제입니다. 네. 야, 역시 월가 월스트리트. 야. 그러면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네. 뭐 취미 생활이 있고 뭐 그럴 수도 그죠. 있겠으나 네.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또 빡빡하게 다음 날 일정이 또 시작이 될 텐데 네.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물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있고요. 네. 뭐 제 동료 가깝게 지냈던 동료는 거의 매주 여행을 갔어요. 금요일 날 이제 끝나면은 아, 짐 싸서 바로 캐리어 들고 공항 가서 근처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걸 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 그게 또 자기만의 루틴이에요. 네네. 훌륭하더라고요. 되게 건전하게 푸는 경우도 있고, 어. 뭐 그냥 단편적으로 술을 되게 많이 마시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공통적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치 이제 막 달리는 엔진에 연료를 때려 붓듯이 계속 성과 평가가 있고, 이제 달리는 네. 엔진에 연료를 때려 부어 계속. 네. 그 매드맥스 같은 영화 보면 이제 아, 달리는 차에서 이렇게 어떤 연료를 느낌인지 하잖아요. 알겠다. 네. 산소 막 이렇게 불어제끼고. 네네, 맞아요. 근데 이용준 작가님은 네. 국내에서 외고 네. 나와서 맞습니다. UC 버클리 네. 통계학과 가셨고 네네. 거기에서 또 바로 월가에 취업을 하셨고 거기서 네. 7년을 일하셨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엘리트 코스로 가신 거잖아요. 네. 살면서 뭔가 그러면 뒤처진다는 경험 별로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사실 뒤처진다는 게 다 상대적인 경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굉장히 운이 좋고 이제 감사하게도 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네, 저는 네. 그게 되게 감사해서 음. 그 뭔가 제가 막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하는데 또 머리 좋고 네.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집단이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거기서 또 표준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교당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뒤처졌습니다, 사실. 사실 그 왜 외고, 특목고 네.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거기서도 전교 1등이 있고 외고의 전교 꼴등이 또 있을 거고 네, UC 버클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죠. 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뭐 지금 벌써 같은 나이,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도 네. 까마득하게 성공을 멀리 한 친구도 있고요.
뭐 많이 헤매는 친구들 있고 저도 뭐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용준 작가님은 그래서 그 좋은 시티그룹 네. 연봉 많이 주는 회사를 월스트리트를 때려치우고 한국에 와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다는 네. 정보를. 네. 그럼 이제 인사이더 인사이트는 지금은 이제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맞아요. 월가의 네. 아웃사이더가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네. 인사이더의 인사이트를 네. 또 이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책을 쓰셨고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도 본 게 또 그 이용준 작가님의 커리어 중에서 네. 알고리즘 트레이딩 맞아요. 그거를 같이 기획을 하고 또 실무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핫머니, 네. 리얼머니라고도 하는데 투기성 단기 자금, 네. 롱텀으로 투자하는 자금 정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네, 구분이 상당히 명료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제 저희는 핫머니라는 표현보다는 패스트머니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지칭하는 거는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네.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실제 돈이 아니라 그 신용을 이용해서 예.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빨리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패스트머니라고 분류하고 대표적으로는 헤지펀드가 있죠. 헤지펀드나 매크로 헤지펀드. 그리고 또 그 트레이딩 룸에서 네. 그 금융사의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네. 좀 빠르잖아요. 빠른데 이제 2008년 이후에 예. 그 금융 대위기를 겪으면서 네. 그 풀업 전략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취하는 형태의 전략은 다 명시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아, 네. 그 투자은행과 일반은행 분리되고 뭐 하면서. 그죠, 네. 아하. 근데 이제 물론 그 모든 전략이 다 명쾌하게 이건 풀업 전략이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전략이 부분 섞여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주 전략이 풀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타이틀 자체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자기 자본으로 또 투자는 하긴 하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예. 그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는 곳은 따로 떼어져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법인을 분리하듯이 분리를 그죠. 해서. 네.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을 좀 쓰셔도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만 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항상 이런 얘기 한 번씩 나옵니다. 외국인이 개인들의 포지션을 털어먹는다. 네. 개미 털기. 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월가에서 네. 한국 개미 털기 네. 합니까? 이거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좀. 일단은 월가는 개미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개미 포지션에 크게 관심이 없고 예.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마치 그 나비 효과라는 표현처럼 예. 나비가 날갯짓을 한 게 나중에 태풍이 돼서 돌아오는 아하.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의도해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가장 그 책을 쓰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지점인데 트레이더가 예. 특히 월가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은 투자자들과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이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 같은 시장에 머무는 사람들 그죠. 네. 누구를 꼭 털어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트레이더들은. 그죠. 네. 이것도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왜 물량바지 아니냐, 음, 설거지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오해가 그 월가가 특정 종목을 막 쓸어 담았다. 막 공시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네네네. 메릴린치나 이런 곳에서 특정 주식을 막 많이 보유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투자은행이 의도를 가지고 매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그 공시에 올라오는 이런 정보들이 그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 회사의 이름으로 누가 맡겨놓은 이제 그걸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커스터디를 해놓은 물량이거나 혹은 그 회사의 브로커 창구를 사용하는 고객이 그렇죠, 그렇죠. 주문한 그 주문을 이제 기명으로 입력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포지션을 많이 쌓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투자은행은. 그러니까 증권사는 말 그대로 그 창구일 뿐인 거죠. 그죠. 네. 그 증권사 창구를 이용을 해서 이대호란 사람이 1조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 한국 시장은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네. 외국인들의 ATM기나 마찬가지다. 네네.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은 맞아요. 그게 제가 월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 오히려 나와서 조금 더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혹은 뭐 가상화폐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조금 새롭게 나오는 대체 투자 상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의 출구 유동성으로 한국을 많이 떠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제도권보다는 제도권과 약간 발을 걸치고 있는 비제도권에서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비상장 주식도 그렇고.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거래도 활발하고 맞아요. 유동성이 좋다라는 인식은 있는 거네요. 네. 지금에야 이제 뭐 로빈후드라는 앱도 있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HTS라는 그런 비슷한 개념이 미국에도 되게 잘 퍼져 있는데 네. 최근까지도 사실 꽤 최근까지도 이게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되게 낮았어요. 미국은 네. 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높은 편이죠. 맞아요. 네. 코스닥 거래 금액 한 7, 80%가 개인이니까요. 그죠. 예. 한때 이제 그 인덱스 옵션 같은 시장도 되게 핫했고 예, 한국이. 예. 네. 그래서 되게 어디서 이 전투적인 민족성이 나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네. 그렇죠. 미국 시장을 이제 국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코로나 전후로 해서 개인 투자 붐이 엄청나게 일었고 그때 맞아요. 로빈후드 엄청 커지고 그죠. 게임스탑 네. 사태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을 미국의 개미들이 다 터뜨려버리고. 그냥 막 박살 내버리고. 네. 근데 거기도 일단은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거는 맞네요. 많이 커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한번 크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2008년에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쭉 시기를 지나서 2020년에 한번 크게 들어왔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소수의 종목에 잘 올라타서 돈을 많이 벌어내는 그런 성공 신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찰이 좀 트리거가 돼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네, 미국의 개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 투자자들의 기관에 대한 반감 네, 여전히 있지 않아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한국보다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보단 덜하다. 네, 그게 우리나라는 다 이제 막 증권사 놈들은 나쁜 놈들 막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근데 이게 그 구조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결심을 예. 했던 계기가 그 한국 돌아와서 예. 이제 카페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예. 이게 좀 여러 주변에서 그때 한창 주식에 대한 주식 얘기 관심이 많이 할 때. 그렇죠. 많이 예. 높아져 있어서 예. 주식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찍은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이제 연설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기관이 증권사가 우리를 털어먹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듣기도 했었는데 또 막 그분들 이야기를 뭐 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이제 조각조각 듣다 보니까 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구조를 명료하게 잘 쉽게 모르세요. 맞아요. 그 알려주는 소스도 잘 없고 그게 소스 없이 보려면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 2년 반 전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에서 그 봤던 금융가의 제 뒷이야기. 네. 책이 어디 갔나? 안 팔려갖고 어디 다 처분했나? 근데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예, 월스트리트 선수들의 비밀입니다.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이용준 작가님의 신간이고요. 근데 저 또 진짜 궁금한 거. 알고리즘 트레이딩. 네. 이거 기획하시고 실무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 알고리즘 이렇게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네. 너무 넓은 분야를 지칭하고 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도 또 되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 제가 했던 경험조차도 전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편향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사전적 정의는 그냥 반복되는 매매를 기계로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빈도인지 중빈도인지 저빈도인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혹은 성격, 이게 그 흔히 시장 조성이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는 행위인지 혹은 먼저 포지션을 잡는 프랍 전략인지 혹은 뭐 방향성을 내가 태우고 싶은 전략인지 혹은 방향성을 없이 시장 중립적으로 가는 전략인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뭐 이평선이 어떻게 됐을 때 추세가 어떻게 됐을 때 아니 뭐 수급이 어떻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치를 어떻게 산다라는 걸 다 짜놓고 그죠? 네.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주문을 넣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조금 해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부터 메릴 린치 창구 그다음에 그 시타델의 퀀트 펀드 이런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한 5, 6년 전에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코로나 네. 직전부터.
그러면서 그들이 막 시장을 교란한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 멸치증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메릴 린치. 아, 그래요? 네. 그들은 좀 뭔가 다를까요? 제가 이제 그 케이스들을 직접 뜯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모든 트레이딩이라는 행위랑 사실 투자라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트레이딩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딱 내가 들었을 때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또 은근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자랑 트레이딩이 또 교집합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면 그런 고빈도 매매나 알고리즘 거래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초간단 요약을 하자면 네. 시장에서 시간이라는 연료를 이용해서 내가 불확실성을 수확하는 약간 좀 추상적인데 돈 넣고 기다려서 시간이 강제로 필요해서 기다려서 이제 수익을 얻어내는 행위가 투자고요. 시간이랑 상관없이 시장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포착해서 그걸 뽑아먹는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아하. 네.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중고차 매매랑 똑같습니다. 이게 중고차 딜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예. 차값이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의 매수자랑 매도자가 한날 한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차를 내 재고에 넣어놨다가 오는 사람이 이제 상품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주면은 차익을 얻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비효율성이거든요. 아하. 매수자랑 매도자가 항상 존재하는데 같은 공간에 없다. 같은 시간에 없다. 이게 비효율이라서 이제 이분들은 중고차 트레이딩을 하시고 계신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매매 중심, 그죠? 사고 파는 것 중심. 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비효율이 나타났을 그죠. 때. 근데 인베스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보기도 그죠. 하고 네. 시간의 기다림이 또 필요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초단타 이런 알고리즘 매매는 당연히 트레이딩일 테고. 맞습니다. 그 아까 뭐 중빈도 저빈도 고빈도. 네. 우리가 왜 고빈도라는 거 진짜 막 초단타로만 사고 판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빠른 경우는 뭐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이제 1000분의 1초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진짜 그러니까 사실 1000분의 1초요. 네. 이제 나스닥 저도 이제 이 시스템의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그렇게 깊진 않은데 이제 이 매칭이 주식을 사고 팔 때도 호가창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이 호가창에서 주식의 매수랑 매도가 연속적으로 따다다닥 일어나는 예. 이 시기 자체가 예. 단위가 그 1000분의 1초라고 하는 마이크로 세컨드보다도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자잘한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 아니 뭐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심지어 뭐 그죠. 100m 결승전 통과하는 것도 100분의 1초까지만 재잖아요. 네. 똑같이 들어왔을 때 뭐 1000분의 1초 단위로 뭐 그죠, 본다고는 그죠. 합니다만 야 1000분의 1초 이게 그럼 뭐 주문이 나가는 속도예요? 아니면 한번 샀다가 0.01초 만에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매 주문이 체결되는 이제 틱이라고 부르는 어. 그 틱 단위의 그 시간 단위가 그렇게 되는 자잘하게 쪼개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시타델이나 뭐 그런 창구 거래나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만약에 우리가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갔는데 예. 중고차 딜러가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 그리고 이제 보여달라는 차 안 보여주고 괜히 막 허위 매물 보여주고 음. 매물을 보여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리고 아 허위 매물? 그죠. 이런 사례는 이제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가끔 나오는 사건 사고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줄 수는 있어요, 트레이더가 투자자한테. 작정하고요? 이제 그건 불법이죠. 이제 그거를 근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서 처벌하는 거고. 그죠. 왜 당연히 이제 허위 호가, 허수 호가 이런 거는 시장 교란 행위로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저자입니다. 제가. 야, 그러면은 고빈도가 1000분의 1초까지 가고. 네. 그럼 좀 저빈도는요? 뭐 저빈도는 사실 이제 얼마나 느려지는지는 다 다른데 예. 뭐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전략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트레이딩 자금인데 네. 하루 종일 보유하기도 해요? 5년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려서요? 아니요. 이게 이제 아니 어디 트레이딩인데 네. 5년을 보유해요? 이게 제가 그 트레이딩과 투자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예. 이제 종종 드리는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오. 그 아마 이제 금융 또 그 여의도에서 예.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CDS라고 하는 크레딧 네. 디폴트 디폴트 수압 있잖아요. 신용 디폴트 수압. 네. 그 CDS들을 합쳐놓은 인덱스가 있거든요. 어. 마치 S&P 500 종목들 예, 합쳐서 예. S&P 500이라는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 근데 이 인덱스랑 개별 수압 계약이랑 예. 개별 CDS 종목들이랑 가격이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을 그러면은 비싼 것을 사고 싼 것을 팔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내가 시장에 갖게 되는 리스크는 0인데 그 무위험 차익 거래. 그죠. 예. 근데 이거의 만기일이 5년이다. 5년을 끝까지 들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계산해서 네, 뭐 다른 뭐 이자율도 계산을 해야 될 테고. 그죠. 그런 거 시간 기회비용 감안을 했을 때 네, 요거 우리가 5년 동안 갖고 있으면 무위험 차익 거래로 예상 수익 얼마나 딱 나오는. 그죠. 네. 이제 물론 5년까지 아마 다 보유 안 하고 중간에 이제 풀어버릴 거예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로 인해서. 중간에 또 어느 정도 이익 나면 요 정도만 갖고 그죠. 포지션 그냥 청산해 버릴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야, 재밌다.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예고. 네, 이런 그 차익 거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또 인덱스와 개별 주식들. 네, 또 왜 뭐라 해야 되나? ETF 같은 경우에도 네. 순자산 가치랑 그죠. 이게 좀 가격의 ETF 괴리, 가격이랑, 그죠. 예, 괴리가 또 발생을 하면 또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네네. 뭐 하다못해 뭐 김치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을 때 코인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네. 그게 또 그러면 월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하나하나 투자 기회겠네요. 맞아요. 다 하나하나의 트레이딩 기회고 비단 월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도대체 수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네. 내가 시장에 지불하지 않아도 될 거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은 유동성이 되게 낮은 ETF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ETF를 시장에서 내가 시장가 주문으로 한 번에 사버리면은 아, 초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호가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근데 ETF의 구조상 제가 이 구조는 너무 디테일해서 생략을 할 텐데 네. 이건 ETF는 내가 사고 싶은 양을 쪼개서 사면은 음, 그 가격에서 호가가 체결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쪼개서 산다고요? 네, 그러니까 1억어치를 한 번에 확 사는 것보다 1,000만 원씩 10번에 나눠 사는 게 주문을 넣을 때. 네, 그게 좀 더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면은 그 LP들도 활동을 해주니까 그죠. 네, 매도가, 매수가 제시를 해주는데 매도가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주문. 네, 내가 10,000개 이상 사버리면 호가 올라가 버리는데 그죠. 네. 요 10,000개 안에서 뭐 5,000개, 5,000개. 그 다음에 얘가 LP가 10,000개 또 매도 주문을 내면 그때 또 5,000개 받아서 맞습니다. 사고 네. 이렇게. 네네. 네,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뭐 연 수익률 15% 16%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잘못 주문 내서 2, 3%가 깎여버리면은 그게 사실 되게 유의미한 거거든요. 쌓아놓으면은. 그러니까 가끔 그 주문 실수 났을 때 그죠. 어디 뭐 피레침 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주문 실수구나. 네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그죠. 잘못 눌러서 시장가로 네. 거래하기도. 왜 근데 월가에서도 왜 팻 핑거라고 네. 하잖아요. 뚱뚱한 손가락의 네네. 실수. 맞습니다. 그거 좀 일어나지 않아요? 아, 일어나는데 예. 사실 뭐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그런 사고가 아주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왜 단말기 같은 게 이렇게 따다다닥 입력을 해서 네. 그거를 자동화는 못해요? 아, 그게 점점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에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년 전이고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 경험조차도 많이 오래된 경험이다 보니까 지금 제일 최신 기술이 도입된 그 트레이딩 플로어의 그 상황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저조차도 업데이트해야 이제 캐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로 누군가 막 주문을 하고 전화가 왔다가 끊기도 전에 다른 전화 와서 주문하고 이러면은 이게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신입이 그걸 시스템에 기입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막 불이 나겠네요. 네, 그러게. 근데 이게 월가는 참 특이한 게 지금도 보면은 왜 뉴욕 증시 마감 뉴스 나올 때 항상 그 아인슈타인처럼 생긴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 되게 인플루언서인데 머리 하얀 머리 아저씨. 네, 그 사람이 이제 어디나 트레이드 플로어에서 주문 넣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중개, 아, 주식 네. 중개인. 그런 직업이 지금도 오프라인에 계속해서 있고 또 월가는 또 그런 노조도 있다고 하고. 약간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이제 대부분의 주문 입력 같은 게 많이 자동화가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큰 단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기관과 기관이 이제 양자 거래라고 하는 전화해서 하는 그런 거래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JP 모건에서 100억
네. 이거 골드만삭스에서 100억을 산다. 네. 할 때는 이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잘 안 돼 있기도 하고요. 보니까 이 뒤에 그 추천사 써주신 분 중에 그 월가 출신이신 영주 닐슨 교수님도 있고, 네. 우리 또 구독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윤지호 대표님이 또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들도 뭐 집에서 이렇게 매매, 사무실에서 매매 전문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알고리즘 매매랑 어떻게 보면 이 시장 한가운데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부딪히는 거예요. 겨룬다면 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겨룬다는 개념이 잘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도 요새는 시장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얻을 만한 소스도 많아지고 네. 정말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Y3처럼 이런 컨텐츠를 좋은 매체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좋은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는 게 좋아져서 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전략을 짤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원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원리를 최대한 많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글을 쓰게 됐던 것도 계기이긴 한데요.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중고차 매매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중고차 딜러가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사고 팔고 싶은 그 니즈를 저마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좀 뭐 헤이딜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새 가서 편하게 거래를 하고 그 관련된 서비스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는 네. 내가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거래를 하는 대부분 이 뭐 시타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의 알고리즘 거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그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알고리즘 기법을 쓸 때 경합을 하기보다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티그룹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내가 거래하는 상대가 어. 알고리즘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네네. 그러니까 왜 개별 종목에도 보면은 이제 매수 창구, 매도 창구 어디 나오는데 네. 대부분 또 그게 알고리즘 중개 많이 해주는 그런 증권사다. 그럼 대충 이제 이거 그거구나. 그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메릴 린치 증권 창구 뭐 되게 또 유명하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메릴 린치 증권 창구에서 매수가 잡히기 시작했을 때 아침부터 요거 최소한 몇 주까지는 몇만 주 주문 나온다. 네. 추격 매수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유효한 전략일까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패턴을 잘 파악해서 예. 그런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이 가능하면은 자료를 증빙할 수 있으면은 스스로 그러면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쭉 지켜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이거는 뭐 담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런 항상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희가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게 월가에서 내가 아는 전략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돈 버는 전략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왜 그 기회가 남았을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네. 무슨 뭐 특별한 기법 이런 게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월가에서는 그걸 맨날 연구하고 있고 왜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네.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1000명 뽑아놓고 네. 1000명이 한 100개씩의 알고리즘을 짜고 그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걸로 뭐 돈 몰아주고 네. 여기서 성과 내고 안 통하면 이 전략 폐기하고 또 다른 전략 짜고 뭐 한다면서요. 네네. 그 정도예요? 그런 곳은 특히나 더 이제 성과평가 네. 그리고 각 인물 단위의 성과평가가 아니라 전략 단위의 성과평가 그리고 전략 밑에 있는 서브 전략 단위에서의 성과평가까지 되게 체계화가 잘 돼 있어요. 그냥 같이 투자하시죠, 여러분. 네. 시간에 투자하시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 보면은 프로그래밍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코딩 하실 줄 네. 아는 분들이 HTS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자동 매매 네. 코딩을 해놓더라고요. 네네. 또 증권사들도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편 전략 네. 이런 걸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 값에 맞게 주문 나가게끔 네네. 서비스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요. 그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
하고 네. 그리고 그 시도를 개인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그 주문들이 거의 방금 이제 우리가 나눴던 논의처럼 좋아 보이는 전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연구할 수 있을 거란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만든 전략이 또 하나가 되게 중요했던 게 영속하는 전략이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금방 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통했는데 그죠? 뭐 시장에서 뭐 간파를 당했을지 아니면 상황이 변했을지 그죠? 지속적으로 미치진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요즘에 어떤 뭐 투자 방법 이런 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물론 이제 증시는 항상 뭐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네네. 또 뭐 우리 증시도 뭐 사상 최고치 한번 기록을 했다 또 변동성이 커지고 네. 뭐 AI 뭐 거품론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커질 때 뭔가 월가에서는 네. 특별히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힘들어합니다. 하는 거는 힘들어하는 네.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변동성이라는 게 네. 두 가지 칼날을 이제 두 개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방패가 될 수도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없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트레이드 기회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하. 근데 동시에 월가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트레이닝을 받는 게 네. 내가 지고 있는 위험을 이해를 하고 그 위험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위험을 제거하는 그걸 이제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신 해징이라는 그쵸, 그쵸. 전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해징을 할 때 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비용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은 비싸집니다. 아. 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없어도 고민이고 아하. 너무 많아도 고민이고 네,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해칭에 따른 기회비용, 그 비용이 커진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왜 변동성 지수도 올라가니까 그죠? 변동성 지수 뭐 빅스 지수 이런 거 값도 네. 올라가고 그죠? 책 내용 중에 그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이용준 작가님의 신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월가에서 몇 년을 보내며 확실히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을 꿰뚫어 보고 장기간에 걸쳐 확실하게 이긴다는 사람의 말은 거의 다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왜 이기는 투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제가 무슨 머리 희끗희끗한 그런 백전노장이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네, 커리어를 네. 가진 사람이라서 업계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나 또 이제 되게 훌륭하신 투자자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나 네.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되게 뛰어난 투자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조차도 네. 시장을 쉽게 이기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아두고 이제 그 위에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펼쳐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은 표현이고요.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의 도메인, 지식의 영역에서는 확증 편향이 되게 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투자나 트레이딩 같은 곳에서는 이제 제가 업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덜 하긴 하나 뭐 살다 보면 제가 얼마나 확증 편향적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빠지죠, 누구나.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거를 잘 경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아하. 네,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뭐 하나 꽂혀가지고 그죠? 몰빵하고 네. 혹은 그러다가 이제 몰빵을 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기는 하나 맞습니다. 그건 되게 희박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성공했는데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되풀이했을 때 과연 성공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똑같은 전략으로 반복했을 때 꾸준히 우상에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네. 또 별개죠. 그죠? 또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시장이나 특정 종목의 단기 가격 등락을 맞추려는 시도를 네. 무의미한 예측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또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이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저는 두 분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예. 믿고 있습니다. 하나가 단기적으로 특정 자산이나 종목이 혹은 시장이 오르내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 것이다. 어. 개인들 사이에서도 나 이 종목 샀는데 이거 여기까지 오를 것 같아. 혹은 내일 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이런 되게 베팅을 많이 하는데 또 전망을 듣고 싶어 하죠. 그죠? 네. 그런 전망을 만드는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전망이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시장의 합치, 네. 이미 의견이 합치되어 있는 시장의 가격이 틀린 상태에서 내가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게 맞지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컨센서스가 틀리고 내가 맞을 확률. 네. 그리고
내가 꾸준히 시장 컨센서스를 이길 수 있어야지 이게 유의미한 건데 그렇죠. 당연히 한두 번 정도야 뭐 운이건 실력이건 이길 수 있는데 꾸준히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꾸준히 이기는 논리랑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에서 시간을 썼을 경우에 이제 기대값도 좋지도 않고요. 한두 번 실수로 이제 굉장히 자산에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월가에서 트레이딩 플로우에서 오랫동안 네, 일을 하셨습니다만 네, 오히려 예측하지 말라라는 걸 배우신 거예요. 네. 저는 예측을 하면은 이제 모두가 다 예측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조차도 맨날 예측하고 싶어요, 사실. 뭐 근데 인간이니까. 맞아요. 근데 예측하면 혼납니다. 오. 네. 이제 매니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 리스크 관리하시는 리스크 담당자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사실 그 가치 투자의 출발이 그거죠. 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 네. 가격은 알 수 없다. 그죠. 이것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또 시작을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월가를 떠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하세요? 네. 투자는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미장 국장 둘 다 합니다. 네. 비중 여쭤봐도 됩니까? 비중은 현재는 저는 미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좀 주목하시는 투자처,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채권 트레이더도 하셨으니까 뭐 채권, 주식, 뭐 코인 등등 나눠보자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된다 보세요? 이게 개개인의 그 상황과 그쵸. 이제 나이 혹은 그 흔히 말하는 위험 선호도에 따라 너무 다르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 불변하는 그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들. 네. 변하지 않는 게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세상에서 그 명목적 부라고 하는 화폐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모든 나라가 부채를 이용해서 그렇죠. 재정 지출을 만들어내고 그 부채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통화라는 것은 법정 통화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경화에 비해서 가격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자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산은 비트코인이나 금이 있겠죠. 뭐 이런 것에 대한 노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요새처럼 물가가 큰 키워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통화량 증가 앞에서 네. 뭐 물가 상승은 피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또 안 해서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해칭을 깔고 가야 된다는 네. 그런 말씀. 뭐 변하지 않는 거. 네. 뭐 다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자산의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위대한 투자자도 네네네. 생각하시는 사고의 방식이 아마 여기서 출발했을 거라고 전 넘겨짚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어떤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네. 그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도 네네네. 그 항상 만일의 하나라는 사고가 날 확률이 있잖아요. 아하. 뭐 하다못해 공장에 불이 난다거나 갑자기 정부가 이 기업이랑 상관없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거나 세금을 올린다거나 해서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성과조차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인한다고 하죠. 그죠. 예. 네, 불확실성만큼 할인이 돼 있는데 네.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돈을 집어넣어서 그 불확실성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라는 연료를 통해서 녹여내면은 결국에 그 내가 믿었던 미래 가치가 실현이 되면서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너무 정성적인 답변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자산 잘 찾아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산을 찾아서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연료를 네. 투입한다. 맞습니다. 아, 역시 많이 배우신 분답게 또 표현이 좀 다릅니다. 되게 그 공학, 막 통계학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인데 그 글 쓰시는 재주가 아, 역시 공부 많이 하신 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 읽다 보면.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고 네. 그 방향,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두 가지를 집중하라라는 또 네네.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도 없는 AI 시대잖아요. 네. AI 관련주 투자도 필수라고 보세요? 저는 AI 기술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거의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고
뭐 논문도 읽고. AI 관련해서. 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재밌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월가에서 가졌던 가장 월가 바깥의 사람들이 알지 못할 지식을 가지고 네. AI한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 질문에서 어떤 답변을 주는지. 네네네. 근데 제가 같은 질문을 예. 이제 여러 가지 AI 모델한테 예. 올해 연초에 던졌을 때는 그냥 뭐 그럭저럭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이 왔는데 네네네. 제가 이 실험을 한 달 전에 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현역 때 했을 답변보다도 더 고퀄리티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사실. 답변의 질이 계속해서 높아지죠.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 자체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 모델단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AI가 전문 지식의 상대적 가치를 낮추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섹터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컨설팅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네. 회사들 또 신입사원 잘 안 뽑는다고 하고 네. 회계법인들 뭐 세무사들도 이제 문 닫을 수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영상 제작하던 사람들까지도 네. 집에 가고 있다고 하고 아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다. 그죠. 근데 그 AI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반도체 네. 비중이 제일 클 거고 그죠. 미국은 또 LLM을 직접 하는 회사들도 꽤 있고 빅테크들 네. 어떻게 좀 비중을 둬야 되는 거죠? 저도 아직 이쪽에선 초짜라 이제 가장 그냥 좀 심볼릭한 조금 이제 대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시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들로. 네. 뭐 다 아시는 그런 음, 초상위권 시총의 기업들입니다. 빅테크. 네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앞에서도 통화량 증가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을 네.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AI 시대에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빅테크 투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필수로 봐야 돼요? 이게 또 투자라는 게 결국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가치랑 가격의 괴리를 또 찾는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게 무조건 주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네. 된다. 그리고 그 주시를 하다가 자본을 투입하는 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네. 또 좋은 기회를 네, 봐야 된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더 인사이트의 저자로서 이용준 작가님 그러니까 월가에서 시티그룹 쪽에서 오랫동안 또 트레이더로 일을 하신 분이고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쪽도 이제 기획하고 실무를 하셨던 분 입장에서 월가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는 요새 느끼는 게 금융이라는 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에 대한 지식이 타국 투자자들에 비해서 제가 경험해본 폭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지식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똑똑하잖아요. 맞아요. 관심도 많으시고 지식도 깊고 그런데 아까 그 초반에 네. 그 한국 투자자들이 약간 유동성 출구로 이용된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국부 유출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돈들, 힘들게 쌓아 놓은 부가 개인 단에서의 부, 사회 단에서의 부, 국가 단위에서 부가 이 투자 문화나 금융 문화가 잘못 정립이 되면은 외국으로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칙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때도 뭐 헬스를 하기 전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다. 이런 것을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퍼포먼스에 그냥 작은 깨달음이지만 큰 차이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의외로 금융이 이 밑단에 깔려있는 그 기본 체질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홀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빨리 돈 벌고 맞아요. 싶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책을 꾸렸고, 네. 뭐 제 책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구성이 돼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되게 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뭐 투자 관련된 책 한 100권을 읽고 시작하라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막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막 차트 보는 책, 네. 무슨 기법 관련된 책 백날 수십 권 수백 권 봐봐야 거의 계속 헛바퀴
제자리 걸음져서 본인을 좀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으셔야 하는데 그거 뭐 비슷한 당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이더 인사이트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이용준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 책은 학생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 저희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명문대 학생들이 주식 투자 학회 동아리 같은 거 해서 자기네들 이렇게 막 대회를 하거든요. 리서치 대회. 네네. 그 친구들 보면서 아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음,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또 뭐 여의도뿐만 아니라 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일반 대학생들도 그렇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책입니다. 인사이더 인사이트였습니다. 이용준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